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의 가장 마지막 내용인 소멸시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옳은 표현이죠. 만약에 갑이 의뢰돼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이 등기청권, 즉 의리갑을 상대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약속된 그 건물에 대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청권을 그때부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 즉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지만이 등기청구라는 권리가 생기니까 조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발생된 것이 없어.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 이거 틀린 질문이죠. 자, 이것은 판서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갑이 을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자고요. 법률행위를 했다. 어떤 법률행위? 우리 아버지 A가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이 토지를 너한테 증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자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는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아들 갑의 명의로 이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버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팔 수도 없고 뭐 증여도 안 되고 임대도 사실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팔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증여도 해줄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부모님 의사를 따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좀 연상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뭐 어떤 갑과 을이 뭐 누가 죽으면 이 토지 증여해 주겠다. 이건 뭔가 좀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사례를 일부러 띄워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A가 사망하면 이 토지를 증여해 주겠다. 이것은 어떤 법률입니까? A의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조건과 기한에서 공부하셨지만 A 사망, 즉 아버지의 사망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병을 앓고 고령이지만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3년 뒤, 5년 뒤 사망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기는 분명히 온다. 사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게 돼 있다. 그렇지만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 수가 없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 하고 또 그 불확정 기한이 도래되면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 토지를 증여해 준다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기부 법률행위다 그렇죠. 꼭 조건으로 비유하면 정지 조건과 유사한 것이 기한에서는 시기부 법률행위예요. 조건에서 해제 조건과 유사한 것이 기한에서는 종기부 법률입니다. 종기부는 뭐냐면 기한이 도래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종기부로 한다. 그랬었죠. 자, 이 내용은 이미 조건 기한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불확정 시기부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정 시기부 법률행위. 이러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느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A 사망이 있은 때. A의 사망이 있게 되면 여러분 사망이 있게 되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채권법에 가면 이행지체의 기산점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손이 또 뭐냐면 자, 갑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제부터 채무자 갑이 이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부터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즉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느냐. 그럼 이행지체는 뭐에 해당되느냐? 채무 불이행 사유 중 하나이고 이행지체가 발생되면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느냐는 것은 이것은 채무자가
여기서 채무자 누구라고요? 갑. 증여자. 증여하기로 했던 이 갑이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 그러니까 안 때로 아는데 기한 도래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데도 약속대로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인 이행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갑의 이행지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매우 헷갈립니다. 여러분이 민법 총칙만 공부하고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채권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채권법의 이행지체 기산점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두 개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출제자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이행지체의 기산점 뭐라고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이었어요.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행지체 기산점으로 바꾸어도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지급기일 이후라는 것은 이행기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행기시.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는 이행된 상태다. 매수인이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는 이행했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상을 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잔금 칠 때까지, 친다 그러죠. 잔금을 줄 때까지 나 등기서류 못 주겠다. 그렇죠. 매수인은 또 뭐라 그러죠? 등기서류 교부해 줄 때까지 그리고 뭐 플러스 목적물 명도, 인도까지 이렇게 합쳐서 주장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쨌든 등기서류와 목적물 인도를 해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치겠다. 이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는 것을 우리는 동시행관계.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동시행관계에서 권리를 서로 주장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동시행의 항변권이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권리는요. 그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급기일 이후부터 이것은 이제 이행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옳은 표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2019 노무, 2016 이게 먼저 나왔네요. 그죠? 5번 지문이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진행한다. 이행기 도래하면 진행한다. 그 다음에 6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산한다. 역시 틀렸죠. 소멸한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4번, 5번, 6번을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대표적인 지문 하나 만들고 기출 표기를 해도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고민하다가 다 나누었냐면요. 표현이 출제될 때마다 살짝 그 표현이 다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지급기일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이행기 도래. 그렇죠? 이 이행기 도래나 매매대금 채권의 상황에서는 지급기일 이후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소멸한 때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일부러 나누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문을 구성해서 물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 7번은 항변권 내용이 아니에요. 7번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떨까요?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X토지를 하자고요. 갑의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니, 을은 대금을 다 줬어. 예를 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등기청권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면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텐데 대금은 대금대로 주고 등기를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등기 청구는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이죠. 시효 동그라미는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여러분 줄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는 10년.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년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는 갑은 등기는 아직 넘겨받지 못했지만 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일단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권리다, 내 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에 잠자는 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판례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을이 병에게 이 X토지를 매도하고 점유를 넘겨줬어요.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등기는 갑 앞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을이 병에게 점유를 넘기고, 그죠? 점유를 상실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도 후 점유 X라는 소리는 점유를 상실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진행된다. 이게 종전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물론 판례가 바뀌어서 대부분의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어서 을이 이제 매도를 하고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을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널리 표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봄으로써 역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현행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도 후 점유를 X 이 표현은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일반적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 주택관리사 민법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 시험에 어떤 질문이 출제가 됐냐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황이고 점유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 내용이죠.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점유가 침탈됐다고 했습니다. 그 지문에 점유가 침탈되어서 을이 점유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옳은 지문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러면 앞에의 경우와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하고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의 차이를 어떻게 차이를 판단했냐면,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내 권리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에 잠자는 자로 보지 않지만, 만약에 제3자에서 점유를 침탈당해서 점유를 상실했을 때는 이때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시험에 나올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들어두십시오. 들어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시험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어진다. 여기까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갑니다. 소멸시효가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7번 지문이거든요.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하단 중간쯤이죠. 7번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 등기 청구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맞고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내용이죠. 네, 이 부분까지밖에 안 물었어요. 그 지문은.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입니다. 1번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여기 최고죠. 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글자가 좀 오타가 났네요. 그죠, 여러분? 오타가 났는데 최고가 아니고 최고입니다. 최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 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만약에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에서 만약에 갑과 을이 친구 사이다. 친구 사이에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1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 기한 잘 정하지 않죠. 야, 친구야, 100만 원 고맙다. 언제까지 갚을까? 그랬더니 너 돈 되면 갚아. 뭐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죠? 그냥 왜 그렇게 빌려줬다. 근데 이러한 채권은 오히려 소멸시효가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빌려줬지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미안하게 됐어. 나 사실 일주일 전에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내가 지금 바로 급하게 돈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데 좀 갚아주지 않을래?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오히려 소멸시효가 좀 무서워요. 언제부터 바로 진행하냐면 바로 그 채권 성립 시부터. 처음에 채권 성립 때로부터 곧바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유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 이것은요,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뭡니까? 물품 B는 A한테 계속 공급하고, A는 외상대금 채권이 이제 발생이 중간중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을 한 거래 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 채권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시효가 한꺼번에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했을 그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외상대금 채권으로 여러분 2020년 노무사 시험에 나왔지만 일반적 시험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요. 치료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발생되는 치료비 채권, 또 불법행위가 연속적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이게 한 방에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계로 그러니까 좀 얘가 좀 엉뚱하지만 여러분. 자, 농담 곁들여 표현하면 그저께 때리고 어제 때리고 오늘 또 때리고 그러면 그 때릴 때마다 맞을 때마다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학생들 그 무슨 학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괴롭히잖아. 나쁜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상해도 얘가 좀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외상대금 채권은 나왔지만 어떤 경우로 바꾸어 나오는 게 오히려 빈도가 더 있느냐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치료비 채권 있잖아요. 처방할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치료비 채권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그 병원을 퇴원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치료비 채권이 모아서 총체적으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개의 치료행위, 진료행위가 있었던 때마다. 이해하셨죠? 또 방금 불법행위 예를 들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개개의 불법행위가 발생해가지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각계로 각각 같은 말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2번 지문하고 모두 방금 든 사례 두 개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잘 나오니까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3번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이행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아까는 우리 이행지체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행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불능이 된 때, 불능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 아까 이행 지체로 인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채권에 가서 따지고요. 여기서 주로 이제 이행불능이 나오죠.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역시 중복이죠. 방금 전 3번 지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여기 틀렸어요.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험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십시오. 여기 판례 해설을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 해설에 나와 있는 판례가 뭐냐면 협의의 무건들이 있잖아요. 갑, 을, 병. 그래서 자, 일정한 경우 이제 상대방 병은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죠?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본인이 뭐 해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추인해 주지도 않고 상대방은 스스로 물러서는 철회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마지막 요건 하나가 더 필요하죠. 협의의 무건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 이때는 상대방은 병은 무건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하라 라고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선택권은 상대방 병에게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앞부분에서, 그죠? 무건대리 부분에서. 자, 이때 상대방 병이 무건대리인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 청권의 이 소멸시효는요, 언제로부터 진행하느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쵸?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러면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결국 뭐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상대방도 철회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됐습니다. 6번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 요청에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유예를 한 경우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오늘 갚아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6개월만 더 말미를 달라. 나 반드시 갚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6개월만 더 여유를 달라.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그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면 유예한 이행기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어때요?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매년 나와요.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2문제 정도 소멸시효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시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 빈도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2023년도까지는 25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2문제씩 내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2024년부터는 40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자 하는 2025년 시험에는 이런 소멸시효에서 2문제 정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산점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러면은 7번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 자, 이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서로 건물을 이웃하고 이제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이든 을이든 일개층만 더 증축을 하면요, 건물을 올리면 서로 상대방 을에게 일조권의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에요. 햇빛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갑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건물을 한 개층만 올려도 자신에게 뭔가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그래서 갑, 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 절대로 증축하지 말자. 이대로 살고 건물을 이렇게 증축해서 층수를 올린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 근데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위반하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채권이요? 서로 간에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채권. 부작위,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일개층을 증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을의 갑에 대한 채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채권 성립한 때가 아니고
위반 행위가 있은 때, 위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그래서 여기 해설 참조 위반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여기는 뭐 기출은 오로지 간평인데 여러분 확인해 두시고요. 1번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언제부터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맞고요.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요. 기한 도래를 한 때 이거 터무니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연결했어요. 틀렸습니다. 이건. 부당이득 자 해설 참조하십시오.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한다.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때부터 진행한다. 참고하시고요. 빈도는 아주 약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정지조건부 원리는 아까 뭐랬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그렇죠? 선택채권은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했죠? 네, 그래서 2번 정답. 자, 여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도표로 정리해 놓은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108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자, 하단에 1번 소멸시효 완성에 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은 당사자 원용이 있어야 한다 했죠.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 원용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사실. 그렇죠? 저 채권자의 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채무자가 법원 소송에서 원용을 해야 되는 하여튼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주로 비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럼 제척기간은 이것은 법률이 예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이고 법률이 예정한 그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법률이 딱 예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하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권리 소멸했다는 것은 이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해서 원용을 요하는 그 같은 사항이다라고 했으니까 1번 조심하시고요. 틀렸습니다. 2번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장래효가 있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완성되면 처음부터 그 채권 채무는 없었던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소급효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즉 특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연장 가중 배제는 안 된다. 연장 가중 배제하면 누가 불리해지죠? 채무자가 불리해지잖아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그 같은 권리를 5년으로 특약으로 약정을 했다. 채무자 불리죠. 유리 불리를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잘 안 걸리게끔 요건을 가중시키거나 아예 우리 사이는 소멸시효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절대로 소멸시효 주장 안 하기로 한다. 이런 약속이죠. 예를 들면 당연히 채무자가 불리해지니까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멸시효는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같은 말이에요. 약정에 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 요건을 경감할 수 있지만 연장 배제 가중시키는 것은 안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승인했다. 여러분 승인은요. 소멸시효 완성 전 승인이 있고 완성 후 승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 놓을 걸 그랬네요. 약간 후회스러운 아쉬운데 죄송합니다. 구두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 승인은 이것은 뭐냐?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고 중단 사유 뭐죠?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 신청, 임의 출석, 최고 이렇게 청구에는 이렇게 쭉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승인해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을 말하는 것이고,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합니다. 나 갚아드릴게요. 이게 바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거든요. 아니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두상으로 표현한 것 말고도 행동으로 승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아무 말 없이 1,000만 원을 보냈어요. 통장으로. 그건 뭐냐면 비록 1억에 대한 총 채무가 1억이지만 1,000만 원을 갚았다. 일부를 갚았다. 그것도 결국 채권자에게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다. 나 빚지고 있다. 인정한다. 라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도 여러분 우리 약속했죠. 명시적 승인, 묵시적 승인 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일종의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이런 법적 성격을 따지면 이것은 뭐냐면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통지, 관념의 통지에 해당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 승인은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고 뭐 관념의 통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효가 완성되기 된 후 이제 완성됐어요 이제 채권자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완성돼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승인한다면 이건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아니고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효이익 포기 여기 나왔죠 여러분. 시효이익 포기 여러분이 뭐 기본 내용 강의 또는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항서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지문 분석 과정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 해서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 하는 승인은 이것은 시효이익 포기,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관념의 통지인 준법률행위가 아니고요. 이것은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그 성격을 면밀히 따지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통상 권리에 포기하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를 했잖아요. 권재유. 그렇죠?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승인. 이것은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권리의 포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 지문에서는 지금 그 성격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자세히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심층 분석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때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죠. 열심히 설명한 거하고는 다른 포인트를 물었죠. 다른 측면을 물었지만 예, 옳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시효이익 포기한 것이 되고 따라서 권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를 포기하면 그 권리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옳은 표현이고요. 5번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완성 전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 완성 전 포기 없습니다. 없어. 완성 후 포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승이란 단어를 놓고 완성 전에 하면 중단사유고 완성 후에 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된다. 하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6번입니다.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아니고 중단사유 중에 하나죠. 방금 청구 이제 소멸시효 중단사유 역시 시험 잘 나오니까 큰 묶음으로 청구 그다음에 압류, 감류, 가처분 그다음 마지막 승인. 그럼 방금 여기 중단사유에서 승인 설명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단사유 중에 하나이죠. 정지사유는 별도로 있어요. 자, 그다음에 7번 가압류에 한 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속된다. 중단 효력이 지속된다. 계속된다. 예, 옳은 표현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8번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 원용 여기서 주장이라는 건 원용을 말하는 거죠.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109페이지에 하단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별도로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그쵸? 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지문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사자가 매매 예약의 완결권.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은 여러분, 이건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 이건 뭐다? 제척 기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 다 형성권이고요. 그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제척 기간은 아까 잠깐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다가 언급됐는데 제척 기간은 법률이 예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존속 가능 기간을 법률이 딱 정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 권리 행사하면 이제 행사한 것이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처럼 뭐 중단, 정지 이런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그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소급표가 있다 했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고 장래를 향해서 그 권리가 그냥 제척기간 경과해버리면 바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또 소멸시효는 당사 원용을 요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그런데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직권 판단한 거예요. 원용을 요하지 않고 직권 판단. 이런 점에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마지막 소멸시효 마지막 부분에 도표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1번 지문에 OX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매매약 예약 완결권. 이건 이제 예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본계약을 매매 계약이라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죠. 일방적 권리죠. 그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예약에 이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척 기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그냥 10년, 통상적으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경과하면 바로 소멸입니다. 당사자가 뭐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 권리의 발생된 그때로부터 바로.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해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주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여러분, 아무리 주 채무, 이제 이건 채권법에 가면 이제 보증채무에서 자세히 그림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림 많이 그려야 돼요. 채권법 가면. 근데 주 채무자와 뭐 예를 들면 A가 채권자고 B가 주 채무자다. 그러면 C가 B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 가장 단순한 이제 보증 채무죠. 자, 이런 경우 채권자 A와 주 채무자 B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상대로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어. 나 갚아주겠다. 그럼 보증인도 C도 덩달아 포기하는 효과가 나타나냐? 그건 아니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 채무와 보증 채무 관계는 주종 관계가 있어요. 부종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보증 채무는 부종성이 있어요. 응? 주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보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종성,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효력이 있지만 이런 것은 예외입니다. 아무리 주 채무자가 시효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도 덩달아 포기항소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시효가 만료되기 전, 제한 능력자도 채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종전에 뭐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채권이 발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가 만료되기 전 6개월 전에 법정 대리인이 갑자기 얻게 됐다. 이 소리는 뭡니까? 뭐 부모님이 친권자 지위로서 법정 대리인인데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없게 됐을 때는 이때는 제한 능력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어도 어렵겠죠. 행위 능력이 없다 보니까죠. 어렵겠죠. 그래서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하면 그때부터 6개월내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무슨 사유라 그럽니까?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고 정지. 그래서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 이렇게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게 된 이러한 상황의 정지 사유도 있고, 또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다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지 사유도 있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천재 사변에 의한 정지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 이건 시효의 포기가 아니고 딱 앞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 그랬죠? 이것은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죠.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네, 조문이고요. 5번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그 소가 각하됐을 때 이때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중단 효력이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2018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옳은 지문인데요. 이렇게 나왔지만은 일반적 시험에는 이 5번보다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잘 나오죠. 어떤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뭐죠?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거. 나 당신에 대한 빚이 없다. 채무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응소를 했다. 피고로서 응소를 했다. 네가 왜 빚이 없느냐? 있지. 이렇게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데 라고 응소해서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채권자인 피고의 이 응소,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권리를 인정하고 했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또 나올 겁니다. 뒤에서. 다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이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6번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 이게 앞이냐 뒤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포인트가 되는지 아세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하고요. 본래 기산일 이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되느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왜? 역시 거듭 반복되지만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고요. 이것이 또 간간히 출제가 되어진 빈도 있는 그런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거의 2년 걸러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맞죠? 자,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 주장하는 기산일보다는 본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 이게 옳은 것 같다 해가지고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바꿔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아예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막 변형시켜가지고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지는 않으니까 이대로 그냥 문장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민법 666조 하면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사실 물권법 저당권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니다. 시험 범위 맞네요.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저당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물권법이니까. 그렇죠. 이게 666조면 채권법 내용이거든. 도급계약에 나오죠.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도급인이 이제 건축주고 수급인은 건축업자, 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도급인이 즉 건축주가 이 업자한테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인은 자기가 지은 그 공사한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 666조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입니다. 네.
이것의 소멸시효 기간은 했는데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통상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입니다. 통상의 등기 청구는 10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급계약에서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간은 3년으로 본다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마지막 지문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이거 원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거 소멸시효 몇 년짜리죠? 3년짜리죠. 3년. 3년짜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을 말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파트의 관리비. 어때요, 여러분? 매달 내잖아요. 매달 관리소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비 채권,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소멸시효 몇 년?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변제기가 1년이네. 그 뜻이 아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나머지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